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욘드에서 희귀 질환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내용들만 담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성윤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성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 29일이 원래는 희귀 질환 극복의 날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3월로 옮겨졌나요? 2월 마지막 날로 네. 옮겨져서 이제 4년에 한 번씩은 2월 29일이 되는 거고요. 네, 3년 정도는 2월 28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희귀 질환 극복의 날을 또 저희가 기념하고 챙기는 의미에서 교수님께 희귀 질환 사실 처음 진단받았을 때 부모님들께서 막막한 지점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지점들을 좀 교수님께서 하나씩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아셔야 하는 정보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댓글 혹은 전화로 또 상담 이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주신 내용이 많아서 오늘 강의 한번 쭉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아이가 희귀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에 중점을 두어서 강의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희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희귀 질환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서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단어가 붙어 있는데 2만 명 이하의 경우가 희귀 질환, 그다음 200명 미만이 극희귀 질환, 그리고 질환명이 붙어 있진 않지만 염색체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질환이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이 있고, 또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희귀 질환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세불명 희귀 질환이라는 용어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희귀 질환의 공통점은 80% 이상에서 유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있긴 하지만 각 질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는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진단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다 해도 치료법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비급여 약제인 경우는 당장 환자들이 약을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대부분은 소아청소년기의 증상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희귀 질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전자 검사 기법이 많이 발달하면서 예전보다 조기에 진단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의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대개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냥 유전자 검사했어요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 용어를 조금 알고 계시면 아이들이 받은 검사가 어떤 종류의 유전자 검사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유전자 하나를 시퀀싱이라는 기법으로 검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 유전자 검사에서 답이 안 나오면 또 다음 유전자, 세 번째 유전자, 네 번째 유전자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NGS 기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량의 유전자 시퀀싱을 한 번에 해서 여러 유전자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한 질환에서 원인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패널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시행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의 유전체에서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는 부위가 엑손 부위인데요. 이 엑손 전체를 본다고 했을 때 엑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홀 엑솜 시퀀싱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엑손 부위를 전부 다 시퀀싱을 해서 결과를 봤다는 뜻이라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홀지놈 시퀀싱은 엑손 부위뿐만 아니라 몸 안의 유전체 전체를 본 것이라서 홀지놈 시퀀싱을 했으면 정말 엑손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유전자를 본 거라면, 이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이제 염색체에 이제 탑재되게 되는데, 그런 염색체를 굉장히 세세하게 보는 검사라서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라고 부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MLP라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을 때 이 6가지 혹은 다른 종류도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이 6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받은 건지를 인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귀질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과학적인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치료약 개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치료약이 있어도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거나 아직 보험약가가 안 나온 경우는 진료 현장에서 활발하게 못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아무래도 환자 수가 적다 보니까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이런 투자나 연구 개발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진단 방랑 증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네. 전문가도 부족하고 연구도 계속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1차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의 진단 방랑도 많을 것 같고 올라와도 또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희귀질환이 초기에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은 좀 비특이적일 수가 있어서 그런 증상을 처음에 이제 답을 알면 알 수가 있는데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과의 전문의를 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에 집중돼서 환자를 보게 되면 놓쳐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증례로 가져왔는데요. 사실 요 히스토리는 사실 제가 좀 각색을 했기 때문에 실제 환자 히스토리랑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남자 환자이고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교를 결석할 정도로 손발끝과 무릎에 간헐적인 통증을 보였고 부종과 압통이 있었는데 여름에 주로 악화되고 설사를 자주 하였던 아이입니다. 10대 접어들어서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서 오심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때 10대 접어들어서 땀을 본인이 흘리지 않는 증상을 인지하게 됩니다. 20대 들어가면은 오한을 자주 느끼고 어지러움 구역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그런데 응급실을 방문해서 피검사, 뇌 MRI를 다 찍었지만 모두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30대 접어들었을 때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확인이 되었고 진통제도 이 손발끝의 통증이 잘 듣지를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0대가 됐을 때 신장 기능이 안타깝게도 너무 악화가 돼서 투석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때는 신장내과 선생님에 의해서 또 가족력 조사를 통해서 파브리병으로 진단받게 되고 이때서야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된 증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환자가 원인을 모른 채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 파브리병 이외에도 다른 희귀질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뒤에 말씀드릴 신생아 선별 검사에 파브리병이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파브리병을 늦게 진단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모든 질환을 다 신생아 선별 검사에 포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희귀질환에서는 16.4% 환자에서 최종 진단까지 4개 이상의 병원을 다닌다던가 아니면 6.1% 환자는 진단까지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또 해외 연구에서도 30% 이상이 진단을 위해서 한 5에서 7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희귀질환을 어쨌든 어렵게 진단을 받은 다음에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진단 이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료방에서 진단명을 얘기할 때 조금 많이 너무 당황스러울 것 많이 같아요. 힘들고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최대한 좀 덜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명을 알게 되고 질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대부분의 부모님께서는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치료를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이 질환에 대한 수용 또 대처 능력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 또 대부분 소아시계 진단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립 준비까지 포괄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근거로 설명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해외에서 좀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희귀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첫 번째는 1번이 자책하지 않기입니다. 자책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네.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네, 많이 드실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거는 우연에 의한 것이지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책을 하지 않으시기를 강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어쨌든 질환명을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시기, 또 좀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또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받아들인 다음에 그다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용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기관을 가야 되고 어떤 의료진을 찾아야 되고 요런 정보 찾기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질환별로 환우회가 잘 조직되어 있는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같은 질환이라 할지라도 가족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중증도도 그렇고 뭐 증상이 나타나는 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질환 자체보다는 자녀에게 집중하실 거를 좀 강조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그 질환을 책임지고 잘 봐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환보다 자녀에게 집중한다는 게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좀 뭉클하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치료제가 있어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든지 뭐 한 달에 한 번 만난다던가 아니면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지만 하루하루 이제 가족들이 생활을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질환에만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으면 생활을 하기가 좀 힘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를 정하고 치료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계속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빨리 방문할 수 있는 교통편이 좋은 그런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질환별로 좀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들이 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근거해서 이 우리나라에는 여러 거점 병원이 있거든요. 희귀질환 거점 센터. 그래서 요 병원명들은 다 희귀질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지원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산정특례라서 산정특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희귀질환으로 확진을 받게 되면은 특정 등록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 중에 본인 부담률을 10%로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청하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뭐 환자나 가족분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진단을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등록 신청을 그 관련 요양기관, 그러니까 병원에서 대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진단을 해주시는 의료진이랑 상담을 받으시면 되게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아니라서 받으실 수 있으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적용 기간은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5년 뒤에는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할 건 비급여 항목이라든지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은 제외가 되고 급여 항목에서의 1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10%라고 해도 사실 고가의 약의 경우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는 환자 가구나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서 이 10%마저도 0%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희귀질환을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제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의료비 지원 사업 범위에 해당이 안 되시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서 물론 이제 뒤에 환급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개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서 일정액 이상은 개인이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뿐만 아니라 기타 지원 항목도 있는데요. 어떤 특정 질환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조건에 맞는 대상자의 경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조기기라든지 간병비, 특수 조제 분유, 옥수수 전분 이런 질환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의료비 지원 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게 꼭 필요한데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질환이 추가되기도 하고 조건이 또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병원에 그 사회사업가의 컨설트를 내드리면은 대개는 그 환자의 질환과 또 소득 재산 수준을 다 받으려서 이 환자와 가족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지원 사업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사회사업과에 있는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어떤 의료비 관련해서도 진단 후에 병원 내에 있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맞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면 알 수 네.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부분은 정기재소자가 있다는 것이고, 네, 굉장히 복잡했지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산정특례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전제 조건이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하셔야 되고, 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곳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자료를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장애를 진단받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장애 진단은 이제 희귀질환 환자 중에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장애 진단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질환에 따라서 어떤 장애 쪽에 속하는지를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되고, 이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는 재활의학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뭐 정형외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그 장애 진단서를 떼줄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대개는 그런 서류를 작성을 받아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대개 한두 달 안에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혜택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다 다 시간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면,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 지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모님들이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아이를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다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특수학교로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의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공부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에 집중할 건지, 또는 또래의 그룹과의 관계에 집중할 건지, 입시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케어 쪽으로 갈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 교육 지원 같은 것도 사실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돌봄 지원이라든지 자립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교육청 치료 지원 서비스, 장애인 구강보건 치과 진료 지원, 또 부모 심리 지원 체계 등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담당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이트도 다양해서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한 곳에 모아져 있는 게 네,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전문가가 바로 병원에 있는 사회사업실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같이 상담을 받으시면은 우리 아이의 어떤 중증도나 또 집안 사정이나 또는 그런 집안의 경제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매번 또 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때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였다면 사실 민간 쪽에서도 도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해서 이제 제가 삼성 서울병원에 있으니까 저희가 주로 보는 위코다당증이란 질환에 대해서는 센터가 있고, 그래서 이 민간 생명보험사회보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센터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심 환자의 어떤 진단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가계 유전자 검사비 지원, 또 비급여 의료비 지원, 또 며칠 전에 저희가 환자의 날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환우의 모임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병원별로 혹은 질환별로 이런 특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진단 후에 저희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또 그 내용 정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치료제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환에 따라서 좀 기전이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로 언급해드린 제가 좀 많이 보는 질환이라서 가져온 건데 리소좀 축적 질환이라거나 뭐 이런 질환의 경우는 부족한 단백 효소를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효소 대체 요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mRNA 치료제라고 해서 좋은 정상적으로 단백질이 충분히 생산이 되도록 RNA 단계에서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치료제가 있을 수 있고, 대개는 효소가 몸에 축적되는 기질을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 효소가 부족한 경우에 기질 자체를 미리 감소시켜주는 기질 감소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유전자 돌연변이 형에 따라서는 효소가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조금 이상하게 생기는 형의 경우는 샤페론 치료라고 해서 단백 구조를 조금 개선시키면서 효소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치료도 있고요. 또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는 아예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수정하거나 건강한 유전자로 대체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이식 같은 것도 있어서 조혈모세포 이식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간 이식,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효소를 분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희귀 질환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극히 일부의 얘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점차 근본적인 치료제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서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치료제 개발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 보시면 연도가 뒤로 감에 따라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약 개발이 이렇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전신에 걸친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조기 진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치료제가 있냐도 궁금하시지만 네. 해외에 치료제가 있다는데 그럼 쓸 수 있냐 이런 것도 네. 궁금해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던데 얼마나 걸리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좀 많이 어렵다는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근본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이렇게 앞 단계에서는 많은 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질환의 원인이 밝혀지고 어떤 치료가 가능성 있는 그런 유효물질 단계부터 시작을 했을 때 만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동물 실험까지 이어지기까지 이제 일정 시간이 흐르고 여기에서 한 50개 정도만 살아남아서 동물 실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사람까지 투여해도 될지 이런 유효성이나 안전성 같은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개 중에서 뭔가 임상시험 신청했을 때 통과되는 게 한 5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임상시험 들어왔을 때는 1상, 2상, 3상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사람한테 투여했을 때 안전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용량과 어느 정도의 주기로 투여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N수를 늘려서 더 많은 환자에서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효성 그리고 안전성을 입증을 해야만 임상에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약제가 개발이 되어도 우리나라에서 쓰이려면은 신약 등재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건복지 보고하기까지 한 150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서류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가 거의 난다고 해도
이제 약과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처방을 해서 환자한테 들어가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고 또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치료가 가능한 약제들도 계속 개발이 되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점에서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 단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음. 여기로 가는 약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개 중에 한 개니까 네. 더 많이 들면 네. 또 더 많은 치료제가. 네,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 통과율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네. 이 시간을 단축하는 게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한 어떤 정보는 이런 사이트들을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두 가지 증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에서는 임상시험 중이라는데 우리는 진단을 이제 막 받았는데 치료할 수 없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이 증례는 뽐빼병 환자 증례인데요. 사실 뽐빼병은 이미 치료약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약제에 어떤 좀 언맷 니즈가 있었고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당 제약회사에서 조금 더 나은 약제를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기 전이었고 해외에서는 임상 시험 중이었습니다. 근데 제 환자 중에 한 명이 좀 잘 지내다가 네. 좀 숨도 계속 더 찬다고 하고 계단 오르다가도 잠깐 쉬어야 되고 얼마 좀 걷다가 주저앉고 허리 통증도 있고 그런 증상, 즉 잘 지내다가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을 해서 이 글로벌 제약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약을 좀 빨리 도입할 수 없냐라고 이제 문을 두드렸고 수차례 중회의랑 이제 어필을 통해서 다행히 그럼 약제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서 제약사 승인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승인을 받아서 공급업체를 컨택을 하고 또 배송 통관 이런 여러 가지 기관 교육을 하고 약이 국내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환자한테까지 약이 투여되기까지 정말 꼭 저희가 1년 걸렸네요. 정말 노력을 했지만 1년 1개월 걸렸고 다행히 환자는 약이 투약되고 몇 주 만에 증상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약이 진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투약된 환자였고 저희가 노력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경험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러게요. 1년 노력하셨지만 네. 그래도 많이 좋아지시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 저 환자보다 몇 년 전에 경험했던 환자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처음 이 질환을 진단을 했었고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진단은 했지만 약이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요 제약회사에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환자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안타깝게 지금은 임상시험이 다 종료가 됐고 더 이상 추가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계속 어필을 하니까 그렇다면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아서 사실 이 당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떻게 해서 결국은 약을 투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한 1년 이상 걸렸던 것처럼 이 환자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 어제도 사실 메리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환자가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 이 엑스레이는 그 환자 엑스레이는 아니고요. 저인상 효소증은 이렇게 뼈가 많이 약해서 부르병이 심하고 또 영아형의 경우는 호흡부전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1세 미만의 50% 이상에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좀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환자였고 첫 번째 환자 덕분에 좀 빨리 치료약제가 들어가면서 20일경에 치료약제가 들어가니까 6개월 만에도 골밀도가 많이 개선이 되고 4세가 됐을 때는 부르병이 완전히 개선돼서 지금은 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직 우리나라의 어떤 허가라든지 약가라든지 이런 걸 다 통과된 약제가 아닌 경우는 이런 노력을 하면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중요한 정보죠. 저희가 네. 희귀질환 관련한 임상시험을 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네네. 사실 저희 의사들도 이 질환별로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는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스라고 해서 미국 NIH에서 운영하는 그런 폼인데
사실 전 세계 임상시험이 거의 다 등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가장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이제 전문 용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전문 의료진에게 꼭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고, 국내 플랫폼도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아마 이 크리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승인된 임상시험을 등록하거나 열람이 가능한 사이트라서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무코다당증, 유전자 치료 이런 거를 검색어로 하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교차로 이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놓쳐지는 정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상시험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치료약제가 없다가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효과나 어떤 안전성이 완벽하게 입증된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담당 선생님이랑 상담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임상시험의 경우는 치료에 대안이 없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고, 참여하기 전에 이 정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동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셔서 참여하실 거를 권고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질환은 또 제가 많이 보는 질환인데, 프레드윌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는 힘이 없는 게, 근긴장도가 떨어지는 게 특징인데 3세 이후 지나면서 식욕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먹음으로 인해서 비만 합병증으로 환자들과 가족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잠그기도 하고 계속 먹는 거를 억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아이들한테는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은 조기에 진단을 해도 근본적인 치료가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은 많이 환자들이 과거보다는 조금은 더 날씬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서 고민만 하는 질환이었는데요. 올해 말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임상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조금씩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저인산 효소증도 그렇고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을 빨리 해서 빨리 치료로 들어가는 게 환자의 예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이 아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출생 전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출생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질환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 비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기관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아무리 좋은 치료제를 투여한다 할지라도 이미 망가진 기관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조기에 진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뽐빼병을 예로 들면 이 뽐빼병 중에서 영아형의 경우는 굉장히 증상이 하루가 다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뽐빼가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되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루빨리 행정적인 절차 다 거쳐서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 안 되게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개는 예전에는 이렇게 심장이 축구공처럼 커진 상태에서 청색증이라든지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서 병원에 와서 진단이 됐었는데, 이제 오른쪽은 사실 해외 환자이긴 한데 신생아 선별 검사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를 한 아이라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그림일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효소 치료하고 퇴원해서 집에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뮤코다당증 2형 같은 경우는 X형관 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남아에서 호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이 2세 9개월 때 진단을 받아서 효소 치료를 시작을 했고, 이 동생은 형이 가족력이 있었기 때문에 출생 직후 진단이 돼서 4개월 무렵에 치료를 시작했더니 형 나이에 도달했을 때는 보통 뮤코다당증은 얼굴 형태가 좀 바뀌거든요. 근데 얼굴만 봐서는 질환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다른 전신적인 상태도 뭐 관절이라든지 키 정도라든지 뼈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형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뮤코다당증 1형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형제 자매에서 호발을 할 수 있는데, 이 누나 같은 경우는 5세 때 치료를 시작해서 16세가 됐고, 남아 같은 경우는 생후 5개월부터 치료를 시작해서 누나보다도 지금 키가 큰 그러네요. 네, 상태고 외모도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단은 신생아 선별 검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하위 단계가 아무래도 질환 인지도를 개선하고 의사가 경험이 있는 의사가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라면 그다음은 고위험군을 스크리닝하는 것이고 가족 검사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홀 엑솜 시퀀싱, 홀 지놈 시퀀싱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요즘은 AI 이용해서 디지털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질환에 의심 없이 시스템이 환자를 찾아내는 제도적인 전략이라면 끝판왕이 아무래도 신생아 선별 검사가 되겠고요. 근데 모든 질환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네. 이것도 나라의 어떤 재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기에 발견해서 환자가 이득이 있는 그런 질환이라야 가능할 것 같고요. 신생아 시기에는 의심할 수 없는 즉 당장 증상은 없는 경우 그리고 치료 약제가 있어야 됩니다. 치료를 어차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치료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 간단한 검사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스크리닝 검사라 해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검사 기법이 있는 그런 질환에 한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대개는 태어나는 모든 환자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2, 3일 내에 검사를 하게 되고 따라서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치료해서 환자를 좋게 만들자. 이게 이 신생아 선별 검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생아 선별검사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순천향대학교 이동환 교수님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2024년 1월 1일부로는 미소점 축적 질환 6개 요 질환에 대해서도 신생아 선별검사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늦게 발견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만 있냐 꼭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의심 환자로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사실 환자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역시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근데 이제 위양성이라고 해서 환자가 아닌데 양성이 나온 경우는 일단 엄마 아빠가 굉장히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또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검사가 계속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는 추적 관찰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가장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당장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희귀 질환에 따라서는 성인 시기에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나이 들어서 증상이 발현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진단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신생아 시기부터 이 질환이다라고 알고 계속 추적 그러네요. 관찰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의사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치료를 들어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저희가 좀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러네요. 그런 걱정들도 조금 있기는 하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정보 얻을 수 있는 사이트도 또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다고 네.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지금 저기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또 신뢰성 있는 사이트만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희귀질환재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희귀질환 환자랑 가족을 위한 전문 유전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특수 보육이나 교육 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고요. 또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이트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쩌면 가장 좀 많이 알려진 데가 희귀질환 헬프라인일 것 같습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정보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질환별 설명이라든지 진단 기준, 유전자 정보 같은 게 들어있고 또 진료 기간에 대한 안내라든지 의료비 지원 제도 등등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둘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드라고 해서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미 80여 개의 환우회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환우회 운영 환자 간 커뮤니티나 정서적 지원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라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환자 대상 교육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며칠 전에 했던 이런 질환별 심포지움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환에 포커싱을 맞춰서 심포지움을 열게 되면 최신 질견이라든지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전문 의료진을 바로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저인산 효소증 같은 경우는 웹툰도 만들었거든요. 아, 이게 병원에서 만든 건가요? 아, 병원에서 만든 건 아니고 교수님께서 하신 네, 건가요? 네, 제가 만들긴 했는데 아, 이 저인산 효소증 치료받은 가족의 어떤 개인정보나 이런 건 조금 저기하고 동의할 부분은 동의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단받는 과정, 또 치료받는 과정, 그리고 어떤 이제 치료의 목표, 다음엔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희망들이 담겨 있는 책자라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도 읽기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자라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부모님들께서도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질환이 아니라 아이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네.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 복지로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라든지 또 장애 등록 복지급여 긴급 지원 이런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한번 좀 둘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위한 다양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장애 아동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도 역시 이 특수교육 정책과라는 게 있어서 이런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장애 자녀 부모 지원 종합 시스템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네,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이거 다 안 외우셔도 되고요. 직접 안 찾으셔도 되고 예,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환자한테 맞는 내용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서 너무 많은 정보에 좀 부담을 받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강의를 하고 또 비욘디에서도 노력을 하는 정보가 신뢰할 네. 수 있는 정보가 온라인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진단을 받고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시다 보면 저희가 봐도 어떻게 이런 정보가 있지 할 정도로 놀랄 만한 그런 정보들이 좀 있어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냥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너무 순식간에 너무 좋아지는 뭔가다 하면 한 번쯤 의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는 뭐 편두통 있을 때 무슨 저기를 두알을 복용하고 뭐를 해가지고 치료된다.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엄청 고생했다고 실제로 희귀질환 환자 인터뷰 중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다니고 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아니라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단시간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좀 불충분한 이야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한테 확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 둥글게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떤 부모님들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내용도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이게 완치가 되냐 아니면 유지 개념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 훨씬 더 많기도 하고 유지가 안 되는 질환도 많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보호자분들이 환자의 치료에 아이들의 치료에 집중을 하시려면 엄마 아빠의 정서도 저희가 꼭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인지가 정상인 아이들의 경우는 신체적인 장애가 심할수록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뭔가 유전자 치료, 단백 치료, 뭐 mRNA 치료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교육이나 어떤 사회적인 면에서 소외된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정서를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한 꼭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병원 예로 말씀드리면 소담누리라고 해서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의 정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직이 있고요. 또 완화의료 파트라고 해서 이런 희귀질환은 아무래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환자 개별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건 말고도 뭐 어린이 병원 학교라든지 이제 단기 입원 파트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재택의료 파트 이런 것들이 각 병원별로 하나 둘씩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환자한테 동의를 받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역시 네. 뽐빼이 환자이고요. 이 환자가 직접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북 콘서트를 했던 걸 좀 가져왔는데 저도 사실 2주마다 이 친구가 와서 주사를 맞고 가긴 하는데 책을 진짜 많이 읽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고 급기야는 이렇게 글을 써서 책을 내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고 책을 읽으면서도 진짜 눈물도 많이 나고 제가 몰랐던 이 아이의 어떤 일화라든지 정서를 알게 되면서 더 많이 환자들한테 관심을 가져야겠다. 진짜 좀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책 소개 네, 잠깐만 좀 해주셔도 네네. 안 그래서 될까요? 책 직접적인 건 좀 저기 사서 보셨으면 좋겠고.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남들과 달라도 괜찮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남들과 그래서- 달라도 괜찮아. 네, 단순 일회성 경험이 아니라 자신감을 좀 구치시킬 수 있고 또 이 뽐빼병 환자이기 때문에 뽐빼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읽으면서 힐링을 받았는데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북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 환자는 또 무코다당증 4A형 환자인데요. 사실 뮤코다당증 4A형의 경우는 뼈의 이상이 너무 심해서 키가 많이 작습니다. 키가 많이 작고 또 이제 거동도 좀 불편할 수 있고 여기저기 좀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인지 기능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이제 어두워지기가 쉬운데 치료받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저한테도 선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미술 치료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얻게 되고 또 훨씬 더 밝은 모습으로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생리적인 어떤 치료제 이외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은 결론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질문 한두 가지 정도만 받고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요약을 좀 해드리면 희귀질환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하시면 좋을 거는 전문 의료기관 방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희귀질환 거점 센터나 전문 센터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또 80% 이상의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대개는 유전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나 보험 적응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전문 센터 방문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력 조사는 사실 진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비슷한 증상이 있는 가족이 없는지 이런 가족력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좀 동의를 하시고 또 정보를 많이 의료진한테 제공하시는 것이 정확한 진단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치료의 목표를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일주일마다 병원에 와야 되는지 2주일마다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아이 돌봄을 누가 어떻게 해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환자의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료진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아무래도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질환을 이해하는 것이 아이를 관리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온라인 사이트나 또 뭔가 본인이 습득한 어떤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전문 의료진에게 확인받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정특례 등록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요거는 사실 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 또 산정특례 외에도 국내 복지제도 같은 경제적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비교적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정서나 심리 지지 체계 마련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크신 경우는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환우회랑 연결을 해서 비슷한 질환을 갖고 있는 가족분들과 정보를 공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진료방에 오시면 이렇게 적어서 오지 않으면 다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꼭 질문하면 좋을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 사실 이 내용은 대부분이
실제로 제 그 며칠 전에 오셨던 저인상 효소증 아버지께서 제게 좀 알려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게 궁금하셨는지 제가 여쭤봤었고 그걸 네. 좀 각색을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기 때문에 완전 꿀팁이에요, 네, 네. 이거는. 그래서 네. 혹시 진료방에서 까먹고 이제 질문 못 하실까봐 네. 이것도 좀 정리를 이것만 해봤습니다. 캡처해서 외래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앞의 내용은 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힘듭니다. 힘든 여정이고 근데 의료진은 저도 되게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상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이제 그 희귀질환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근데 부모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부모님이 자책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의 하루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셔야 아이를 잘 돌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부모님은 가장 자기 스스로를 마지막에 챙기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좀 잘 지키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성윤 교수님께서 희귀질환 진단 시에 저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받고 네. 마무리해보려 하는데요. 네. 개천님께서 유전 상담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유전 질환의 경우 둘째 계획할 때 유전자 상담 꼭 받아야 하나요? 라고요. 네. 아마 이제 진단을 받게 되시면 유전 양식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서 재발할 확률에 대한 설명을 아마도 듣게 되실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상염색체 우성 유전인지 열성 유전인지 또는 X염색체 연관 유전인지에 따라서 다음 아이 임신 시의 성별에 따라 혹은 성별에 관계없이 몇 %에서 환자가 되거나 보인자가 되거나 정상이 되거나 이런 설명을 듣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산정 검사라 함은 진단을 받은 환자의 유전자 검사에서 뭔가 돌연변이가 발견되었을 때 그 다음 아이 임신 시에 그 정보를 가지고 뭐 양수 검사나 육모막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받은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세대에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담당 의료진에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실 필요가 꼭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젠제이님이랑 오영도님께서 남들과 달라도 괜찮아. 아까 책 얘기해 주신 거 꼭 사서 읽어보시겠다고 댓글 네, 남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